예, 소개받은 김시업입니다. 성균관대학에서 정년을 했습니다. 관은 국어국문학과에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논문을 지도받고 한 지도교수가 이우성 선생님이라고 역사와 한문학 또 국학을 두루 전공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과학 시대를 살고 있어요. 분과학 시대를. 여러는 행정학과를 나오셨으면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들어가면 행정학 개론, 행정 이렇게 정리를 해서 실학시대에 다산 같은 양반이 고민을 한 그 고민을 제대로 맞춰보기 어렵습니다. 그 시대는 분과학 시대가 아니고 분화되지 않은 총체적 사유를 하던 시대입니다. 그 총체적 사유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사람다움이 무엇이냐? 사람이 뭐냐? 사람다움은 뭐냐?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생활인과 좀 생산을 늘려서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을 안 할 것인가? 더 나아가면 나라가 무강해질 수 있는가? 내가 전공이 실학이라서 지금 하는 얘기인데 그러려면은 생산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농기구도 개발이 돼야 되고 농사 전후에 계절도 잘 맞춰야 되고 천문도 알아야 되고 자연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돼요. 그게 이제 실학이 바로 그렇게 시작된 게 다산이고 실학자들의 고민인데 우리는 오늘 분과학을 전문한 시대에서 그 전공에서 분과학은 서구의 근대사회, 중세로부터 근대사회를 오랜 기간 동안 겪어오면서 만들어진 분과학입니다. 이걸 전공으로 받아들여 가지고는 편벽되게도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대학이나 어디에서 배운 그 분과의 이론과 개념 그거 가지고 예전 걸 맞춰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산은 위대한 경제학자이고 정치학자이고 물리학자이고 건축가이고 도시를 만들었어요. 화성을 뿐만 아니라 딸에게 시집가는 간에 딸에게 그려준 매저도 같은 그림도 그리고 온갖 걸 다 해놓은 겁니다. 그걸 음악하는 사람은 악서고전이란 다산의 책을 연구해가지고 다산은 위대한 음악가다. 나처럼 문학하는 사람은 다산의 현실주의적인 시가 많아요. 심각한 현실주의적 시가 많습니다. 그걸 보고 다산은 민족 시인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각각 말해가지고 다산에게 같았지 않습니다. 인간 다산에게 같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시대가 격해 있고 그러니까 다산을 포함한 실학시대에는 우리 학문이 중세의 이론론적 인식, 전체적이고 이론론적인 사유로부터 다양한 분과학적 사유로 근대로 넘어오는 우리 나름의 과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식민지 시대로 들어가고 서세동정을 겪으면서 이걸 우리 나름으로 극복하면서 펼쳐서 근대적인 분과학을 못 만들었어요. 서양의 분과학 개념이 유니버시티 체제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하는지도 모르고 전부 하다 보니까 경제학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미국 가서 학위 받아온 사람이 도대체 우리 역사와 우리 사람들은 생산과 경제를, 생활 경제를 어떻게 했는지 관계 없습니다. 미국의 세계 경제와 또는 서양의 경제 유동 과정 이걸 가지고 여기다 주입을 하려고 하니까 덜 맞는 거예요. 몸살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학문과 현실의 괴리 현상과 부딪힘에 하게 됐어요. 제가 지금 딴 얘기를 이렇게 늘렸습니다만 그 이유는 우리는 지나간 분들을 생각할 때 심산도 그렇습니다. 그런 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이분들이 살던 시대의 삶과 지식과 고민과 현실 그거하고 오늘하고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본질적 성격에 있어서는 같은 부분이 많고 동일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인간의 삶에서 구체적인 문제에서는 매우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른 점들을 우리가 그려내거나 보고 오늘을 비춰보면은 역사가 오늘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 뭔가를 깨우쳐 주는데 역사 공부가 우리한테 뭐 아무것도 안 깨우쳐 줘요. 역사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이건 시험 볼 때, 대학 시험 볼 때 외우는 거고, 그 다음에는 잊어버려야지. 그거 가지고 있으면 머리가 많기만 합니다. 이거는 역사 공부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라 역사학에 또는 그걸 제대로 못 가르쳐 준 거죠. 역사 자체가 오늘의 삶의 문제처럼 그거의 삶의 문제로서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 그러려면 사회경제사도 있고 사회경제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제도적인 것도 있고 가치에 관한 문제도 있고 행정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가 그런 면인데, 그게 어려운데 우리가 심산 김창숙이라는 인간을 보는 것은 오늘 보고 거룩하다 대단하다 이래서 예찬은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심산도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나약한 부분도 있고 놀라운 부분도 있고 유약할 그런 면이 있는 한 인간 김창숙이 그 고민 속에서 어떻게 자기를 가누고 지내왔는지에 대한 제대로 그걸 느끼거나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그렇게 봐야 오늘 우리는 우리 문제와 내가 사는 문제와 오늘에 대해서 무언가를 깨치고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나하고 관련 없는 지식에 불과하니까 지식 교육이 잘못된 점이에요. 그런 점을 같이 생각해 보는데 다시 이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성균관대학에 교수를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3, 40년 가까이 했는데 제가 들어갈 때는 심산 선생은 이미 나가시고 없었습니다. 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75, 6년경에 76년경에 이우성 선생이 중심이 돼서 출신과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가 다른 분들을 얘기하고 할 겨를이 없다. 우리 학교를 만들고 우리를 에게 깨우쳐준 초대 학장이자 학교를 만든 심산 선생을 제쳐놓고 놔두고 다른 데서 뭘 자꾸 그럴 게 아니고 우리는 심산의 후배로서 제자들로서 심산학으로서 심산 선생을 우선 먼저 알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심산사상연구회라는 서클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크게 반발하거나 못마땅해 한 것은 재단입니다. 첫째, 재단이 우리 자본주의고 우리 자본주의는 지배중심주의잖아요. 그 재단에 모두가 교수들이 매달려야 되는데 자기네끼리 심산 선생을 학교 교주나 설립자로서 이야기를 하겠다. 불쾌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경찰, 정보부, 심산사상연구회 회원들은 좌파로 몰렸습니다. 그때는. 뿐만 아니고 이제 처음으로 모두 이렇게 국역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낸 심산유고라는 한문으로 된 문집을 번역을 했어요. 대동문화연구원에서. 그때 이제 그 편집과 번역 전체를 제가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대동문화연구원의 연구원이었기 때문에 교수 되기 직전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과대학 앞에 성균관대학에 심산 김창숙의 사상과 삶, 생애와 사상 이런 프랑카드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학생들이 남녀간에 김창숙 탤런트가 왜 왔어? 그때 다 그랬어요. 그때 김창숙이 한참 나갈 때입니다. 그럴 정도로 전혀 아무도 김창숙이라는 이름도 심산이라는 말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집권당 자유당에 대해서 또는 집권자인 이승만에 대해서 심산이 이승만을 성토한 것은 임정시절에 대통령 탄핵시킬 때부터 이미 상극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극이 아니라 못마땅했으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형편 속에서 정치를 한 분이 아닙니다. 독립운동을 정말 평생 동안 하고 했지만 나중에 이름 내걸고 하는 국회의원도 한 게 아니고 성균관대학을 근대대학으로 만들고 성균관 유도회를 유학이 지나가면 시대의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생활 속에 있는데 역사로 있고 이걸 어떻게 현대화할 것이냐를 두고 고민을 하기 시작해서 유교 개혁, 성균관대학 재건 이것을 했는데 우리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유학이 나라를 망쳤다 이렇게 말하는 형편이었으니까 서양의 기독교 또는 서구적인 여러 가지 아까 그런 학문 이 역사가 전부 그거 와서 그러니까 중세 천여 년 동안 중국 역사를 우리 역사보다 더 많이 배우고 그걸 가지고 텍스트로 사용했어요. 텍스트가 천자문 다음에 동몽선서 한문을 하고 나면 자치통감
또는 뭐 통감, 중국 역사입니다. 그걸 배우고 지냈으니까 지식의 내용은 전부 그거였는데, 그러고 나서는 또 일본 됐다가 서구의 역사와 이런 걸 먼저 배우니까 자기 걸 잘 안 하는데, 유학이 나라를 망쳤다. 유학이 망친 건 아니죠. 변혁과 개혁을 못한 것이 결국은 그렇게 됐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 심산도 유학자입니다. 유학자라고 해서 유자입니다. 선비 출신인데 어떻게 볼 것이냐.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어요. 심산 같은 분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3.1운동 때 34년에 유학한 분이나 선비 없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한문을 하고 유학적 전통과 출신자가 많이 있지만은 기독교인, 천도교인, 불교, 그 밖에 뭐 대부분이죠. 천도교, 기독교가 있으니까. 민족 대표라는 말도 어폐가 있는 거죠. 있었는데, 그건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우리는 제대로 따져보거나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걸 바꿀 수는 없지만, 쉽지 않지만, 그런 문제에 대한 궁리하고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그런 걸 궁리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 싶어요. 여기 전시해 놓은 거 보셨어요? 전시는 너무 자세하게 많이 설명도 많아요. 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성격이나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산 선생의 한문으로 쓰신 자료들을 정리한 국사편찬위의 사료 청소를 한 문집을 국문으로 번역을 하고, 그게 번역투니까 한문 번역투가 우리 오늘 그 문장하고 많이 달라요. 그걸 다시 손질을 하고 뽑아가지고 김창숙 문존이란 책을 만들었어요. 이게 처음에는 한길사에서 냈는데 나중에 성균관대학 출판부에서, 제가 소견이 좁아서 그런데 저보고 한 권의 책을 권하라 그러면 이 책을 권하겠습니다. 저도 문학을 하고 역사를 하고 사상을 하고 동서양을 봤지만은 한 권의 책을 권하라면 김창숙 문존만한 책은 없습니다. 이건 심산생 자신이 쓴 책입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우리 민족의 근대사와 한 인간의 그런 면이 아주 지열절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문학 자료로도 이런 게 없어요. 김창숙 문존이라고 지금 헌책점에 가면 있을지 몰라요. 성균관대학에 제가 교수로 있던 2000년 초까지는 신입생들에게 이 책을 줬습니다. 책값을 몇 푼 받고, 심산사상 연구회가 이것도 출판 자체 연구회 저거로 해서, 조금 지나니까 어른들이 나가고 내가 회장을 할 때인데 학교에서 이 책 보급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학부형이 그 책을 왜 강매하고 강제로 학생들에게 주느냐. 그중엔 기독교인도 있고 불교인도 있고 뭐 온갖 다 있는데 뭐 이 심산 선생 걸 왜 주느냐. 그건 그래요. 강매는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안 해야죠. 그래서 보급하던 거 그만두게 됐는데, 이 책이 그 다음에 성대 출판부에서 이런 이제 양장본 비슷하게 나온 게 있는데, 이거는 심산 선생의 글 유고 전체에서 중요한 걸 뽑아가지고 회상기라고 자기 자서전도 있고 참 놀랍습니다. 이거 번역하고 이 책 근대적인 책으로 다시 낼 때, 제가 교수 초년병 때인데 뭐 책상도 목 놓고 식탁 놓고 지내던 조그마한 그런 셋집에서 지내면서 밤새 이 글 만지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남자는 혼자 우는 거예요. 남 볼 때 안 울지만은 그런 기억도 납니다. 워낙 내용이 참 진지합니다. 옛글에 옛말에 진정이면 무문이라, 지정이면 무문이라, 진정이면 무문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아직은 도입인데, 이렇게도 합니다. 지극한 정성이 지극하면, 정이 지극하면, 느낌이 지극하면, 생각하는 바가 지극해서 정말로 옳자면 무문이라. 이 문자는, 이건 문이 지을 문자, 장식한다는 문자고, 이거는 그럴 문자인데 통용됩니다. 무문이라, 장식하지 않아도 감동을 준다 이 말이에요. 정성이 지극하고 또는 진지하고 느낀 바가 그렇고 하면, 지정이면 지극한 상태거나 진정이면
무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산 선생의 문집 이 글을 보면 한문으로 된 것도 그렇습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장식을 안 했는데도 와서 닿는 그런 글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사람들은, 알만한 사람들은 심산 김창숙 선생을 삼선생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삼선생, 우리 근대 민족 근대사 속에서 단재 신채호 선생, 정치다 뭐 이런 걸로 알려져 있는 건 둘째치고 단재 신채호 선생은 우리에게 스승입니다. 우리 민족사에 우리에게 딱 사표지요. 만해 한용운 선생, 심산 김창숙 선생 세 분을 듭니다.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말씀할 때 단재 신채호는 언론 활동을 했습니다. 그것도 유학을 했던 분입니다. 성균관의 박사예요. 박사도 벼슬입니다. 개화기의 성균관에는 박사란 벼슬이 있어 우리하고 같아요. 교수였어요. 그런데 당신이 거기 묶이기가 싫어서 사표를 내버리고 대한매일신보로 가서 대한매일신보 기자와 주필을 했습니다. 언론 활동을 하면서 전 우리 민족과 우리들 계몽하는 깨우치는 일을 단재만큼 열심히 한 사람도 없지요. 조선 상고사를 비롯해서 망명가가 중국에서 역사도 많이 내고 단재는 뭐 일화가 많지요. 단재 신채호 선생, 심산도 단재하고 아주 가깝고 같이 천고라는 잡지도 북경에서 내고 독립운동 신문도 내고 했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은 불교도 불인이지만은 시인이라 우리가 그렇게 좋고 아름다고 아끼는 시인, 정말 참 우리 역사에서 그분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 할 정도로 우리말에 뛰어난 시인입니다. 만해 선생. 그러나 불교에서도 만해 선생을 불교를 위해서 뭐 한 분으로는 잘 안 보지만 여러분 3.1운동에 실제로 준비하고 기획하고 촉진한 건 만해입니다. 만해가 내가 이야기를 자꾸만 이래 해서 그런데 3.1운동 몇 달 전부터 그 문제가 준비가 될 때 위암 그 천도교의 지도자가 아주 크신 분이지요. 여기 올라오다 보면 사진 흉상에 있잖아요. 누구지요? 손병희 선생. 의암 손병희 선생. 의암을 땡겨 넣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때 천도교가 서울에서 가장 여러 가지 세력으로 의암이 타고 다니는 차가 궁중에 임금 타는 차보다 더 좋은 차였다니까. 그래 나중에 그 얘기 듣고 차를 궁중에다 줬잖아요. 그 의암이 뜻은 좋은 분인데 지도자니까. 그래서 의암을 어떻게 여기 포함을 시킬 수 있겠는가? 그 만해가 했대요. 만해 그 어록이나 자기 그 사담에 얘기해 놓은 거 보면 이암 선생한테 가서 자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암 선생님 우리가 함께 죽든 살든 우리와 함께 해주시죠. 그랬어요. 그 이암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똘중 새까만 머리가 새까만 똘중 아주 만해가 아주 새까매요. 이 서울 장안에서 갈불 수 없는 사람, 갈단 말이 있죠. 갈른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새까만 똘중. 만해, 내가 나한테 시간을 좀 주게. 그러니까 만해가 이거 틀어놓은 거는 정말로 엄청난 일입니다. 일본에 의해서 드러나면 이건 뭐 죽는 판인데, 네, 이암 선생님 믿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하고 왔대요. 며칠 후에 이암이 사람을 보내서 만해 좀 보세. 갔어요. 조건이 있네. 선생님 조건이 뭡니까? 내가 첫 번째로 서명하겠네. 그래서 이암이 첫 번째 서명자가 됐대요. 물론 이암 쪽에서 돈도 많이 나오고 신도들도 많이 들어가고 지도급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 보면 천도교가 다 끌려가지도 하게 만들지 않고 또 천도교를 지킬 사람은 지키고 이래 했는데 이암이 앞장을 선 거예요. 그거는 이암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운동에는 그런 그것이 공개화되어 있지 않는 숨을 죽이고 가슴을 쪼는 운동 속에는 그런 일화나 그런 조그마한 일이 나중에 엄청 큰 그런 경향도 많이 있죠. 하여튼 만해가 불교에는 만해가 자기 말고는 한 분 더 넣었지요. 자기가 존경하는 선배 한 사람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해하고 심산은
유학한 분들이 모두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역사상 3.1운동 거기도 안 들어가 있을 뿐 아니라 모두 선빈매 몸내 하고 들어앉아서 지내고 했으니까 그런 중에 심산이 있어서 유학계, 유교계는 그래도 체면이 유지됐다 할 정도로 심산이 유학 전체의 대표적인 입장에서 3.1운동뿐이 아니라 민족운동에 앞장을 서서 그랬습니다. 세 선생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성균관대학에서 할 때 심산 선생을 이야기하는 중에 반침략, 애국주의란 말 많이 쓰죠. 반침략 항일운동, 심산이 해온 운동이 반분단 통일운동, 반독재 민주운동. 그러니까 항일운동, 민주운동, 통일운동을 평생 동안 다 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근대 전환기 초기부터 4.19 직후까지 운동의 중심을 꿰뚫어 온 분입니다. 처음 사회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 서성 대계 이승이라는 옛날식 사제관계에서 성주에 있는 서성 대계 선생이 이 사람 가자 이래가지고 대계 선생을 모시고 경복궁 앞에 와서 임금님에게 상소문을 내고 도끼를 짊어지고 목을 쳐주시오. 이게 중세에 상소하는 방법입니다. 사회운동하고 권력의 왕실에다가 저항하는 방법입니다. 대개 이승희 선생과 같이 을사오적의 목을 치시오. 을사오적을 처단해달라라는 상소문을 내는 것부터 사회활동을 시작해가지고 4.19 직후에 병원에 가서 누워 계실 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의장을 맡았습니다. 민자통이라고 있어요. 민자통,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이거는 5.16 나고 나서 거의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인물과 그래서 민족일보하고 민자통하고가 모두 조자리를 만났습니다.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민자통이 심산 선생이 전체 의장을 맡았어요. 병석에 계시는데 젊은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 이걸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내 말고도 사람이 있을 텐데 왜 이러노? 왜 이카노? 내가 병조가지고 병이 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묻었어. 모두 다 묻었어. 뭐 어느 곳에 가서 결함이 있고 어느 곳에 가서 피가 묻고 어느 곳에 가서 뭐가 묻고 겨가 묻고 그런데 요만큼도 안 묻고 요만큼도 타협을 안 한 꼬챙이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심산이에요. 타협 안 하십니다. 절대로 한 적 없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대의와 명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계속해서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 사람 잘 없어요. 정말로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을병 선생은 심산 선생을 영원한 소수파라고 그랬어요. 이 박사가 앞장을 서고 뭐 민족 지도자 21사람이 가중엔 미군정청 고문이 되고 말았어요. 모두 다가 통일정부를 만든다 뭐 하다가 그때 20몇 사람 조선 의원 중에 13만 혼자 반대요 하고 나섰어요. 영원한 소수파라. 왜냐하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었어요. 타협을 안 하는 일에. 정치란 타협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또 패가 돼야 되고 어떤 때는 또 갈라지고 이게 정치입니다. 왜? 심사는 정치가가 아닙니다. 사상가이자 교육을 했던 처지고 민족 지사였지 스승이었지 정치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 면인데 어쨌든 구한 말에 대개 이승희 선생과 같이 경복궁 앞에 나가서 임금에게 을사오적의 목을 쳐주시오라고 상소문을 내는 것부터 사회운동을 하기 시작해서 4.19 후에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무지무지하게 진보적입니다. 가자 북으로 오나 남으로 판문점에서 만나자 학생도 다 나서고 할 때입니다. 그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참 놀라워요. 61년입니다. 전쟁을 6.25 전쟁을 겪은 지 10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근데 4.19가 나고 그렇게 민족 문제가 치열했습니다. 지금 이제 드디어 73년이 지났습니다. 갈수록 멀어졌어요. 갈수록 멀어졌어요. 지금 통일 같은 얘기하면 이 사람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하려고 우리가 짐을 떠안아? 짐을 떠안고 뭐고 하네 이러다 큰일 납니다. 청천강 북쪽이 또 잃어버립니다.
제가 지금 청천과 북쪽 잃어버린다는 말은 역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게 옛날에 고구려 발해를 버림으로 해서 압록강 북쪽을 다 잃어버렸다가 조선시대 때 겨우 국토를 회복해 민족 영토가 있다가 지금 잘못하면 청천과 북쪽 잃어버립니다. 그보다도 밑에 서울 북쪽부터 다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이거 정말 조심스러울 일일 뿐 아니라 길게 봐야 됩니다. 길게 안 보면 우린 죄인 됩니다. 길게 봐야 됩니다. 뭐 깃발만 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미국기 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생각해 봐야 될 일인데 심산 선생이 그런 문제를 느끼고 생각하게끔 해준 분입니다. 심산의 시에 보면은 통일은 어느 때라는 시에 보면 그래 있습니다. 북쪽에 붉은 깃발이 마구 휘날리고 남쪽에 바닷물이 범람을 해가서 우리를 막 삼킬 때 그 남북 대립이 되어 있는 공산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서해양의 자본 이 세력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정말 정신 차리고 통일을 이루어서 민족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료집에 그거 다 있습니다. 그런 분인데 어째서 이렇게 될 수 있었는지 참 놀라워요.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민족운동의 치열한 중심을 계속 통해와셨어요. 공부도 한 적 없어요. 대학도 안 다녔어요. 혼자서 한문고전을 혼자서도 몇 년 안 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서 폐인이 돼가지고 미치광이처럼 술 먹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 모친이 불러다 놓고 내가 자진을 하겠다. 옛날 어머니들은 장도라는 칼이 있어요. 가지고 품에 그런 거 있잖아. 네가 그러면 동강 김우홍 선생 임난 때 그 명신입니다. 그거는 13대 종손인데 네가 그러면 내가 너 아버지를 저승에 가서 볼 길이 낼도 없고 동강 할아버지부터 저 손조를 뵐 체면이 뭐 내가 낯이 없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심사는 자서전에 어머니가 자진하겠다는 얘기는 안 썼어요. 안 쓰고 몹시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격렬하고 꾸짖어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 그때부터 앉아서 고전을 공부했는데 심산에게 참 다행인 것은 9살, 8살, 7살 때부터 통감 읽고 했으면 중국적 사고가 온통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나이 20살이 지나서 옛날 고전 한문뿐이 아니라 성리학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 그 집이 대단한 집이라서 선생님들 훌륭한 학자들한테 붙이는데 가서 배우질 않아요. 농땡이라고 마음에 없어서. 그래서 꾸지람도 많이 듣고 했는데 세상 물정을 접해보고 심각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때 고전, 한문 고전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고전 또는 한문 고전, 과거에 대한 것을 보는 입장이 자기 나름으로 선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일찍이 가르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영어 너무 일찍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사유가 좀 창란이 생겨요. 문제가 그래요. 인도 사람들이 그런 면이 많듯이. 아무튼 그동안 중국 중심 세계주의에 온통 한문을 배우는 동안 빠져 있는데 심산이 현실적 문제를 심각하게 가지면서 집에서 고전을 읽어. 그게 몇 년 동안 했는데 역시 천재예요. 나중까지도 그런 문제의 고전을 인용하거나 글을 쓰신 거 보면 정말 참 놀랍고 회상기는 자기 어디 기록해 놓은 게 어디 있어요. 중국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그런 게 어디 있을 수 없었어요. 근데 이걸 전부 회상을 해서 메모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 놓은 게 거의 사실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무튼 그런 심산 선생을 우리는 뭐 잘 몰랐는데 심산만 최고다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 그런 중에 한 분을 우리가 이번에 전시를 통해서 만나보게 될 것이다. 그런 중에 다음 주인가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의 파리장서를 비롯한 국내에서 그 만주로 가기 중국에서의 독립운동 문제, 중국에서 활동한 문제를 어느 분이 홍 선생인가 누가 하시기로 했죠.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분이 해방 후에 정치활동 또는 정치란 심산에게 정치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를 하겠다고 관직에 나서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정치적 동물이고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생활이고 정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점은 정치란 것은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관계 양상을 타협적으로 해서 그 시대에
보다 나아갈 수 있는 방향과 이 미래를 향한 것을 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열고 그런 게 정치인데, 심산 선생의 정치 활동을 다음 주에 그 다음에 누가 하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생애와 을 저술해 놓은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의 본관은 의성 씨의 의성의 옛 호가 문소라고도 해요. 그래서 문소 그렇기도 합니다. 이름은 창수교 자는 문자고 심사는 그 호입니다. 또 별명을 우라고도 했는데 훗날 외경에 잡혀서 옥고를 치르던 중 고문을 많이 당해가지고 하체가 부자로스러워지다 걸을 수가 없었어요. 업혀 다녔어요. 총장 시절에도. 신발도 맞추어서 신고 짝지를 짚고 서 있기만 하고 그랬습니다. 뻗정다리입니다. 안전뱅이가 아니고 뻗정다리예요. 부자유스러워지자 남들이 벽옹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벽자가 안전뱅이 벽자입니다. 그래 불러서 당신도 따라서 스스로 벽옹이라고 했답니다. 선생은 선조 때 학자이며 명신인 문정공 동강 김우홍 선생의 13대 종손으로 아버지가 호림 하강 호를 하강이라고 하는데 모친이 인동장씨 일남 사녀 중 한 일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선생은 일제 침략으로부터의 독립과 통일민족 국가의 건설이라는 민족적 대의를 위해 오로지 일생을 바쳤으니 철들면서부터 시작된 애국계몽운동, 선생의 운동이 애국계몽운동, 그 다음에 해내외에서 싸웠던 혁명적 항일투쟁, 독립운동, 해방 후의 반독재 민주투쟁, 분단체제하의 통일정부 수립운동 등이 그것입니다. 대의명분론, 이거 유학에서 말하는 거지요. 대의명분론에 입각한 철저한 비타협의 선비정신으로 불굴의 실천과 행동주의에 일관했던 선생의 생애는 우리 근현대사에 있어서 한마디로 하면 진보적 유학 정신을 민족주의에 일치시킨 분입니다. 유학하고 민족주의라는 것이 쉽게 잘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진보적인 유학 정신을 민족주의에 일치시키는데 행동으로 일치시켰습니다. 그래서 맨 표지를 제가 행동민족주의라고 썼어요. 이런 말은 없는 것 같은데 심산에게는 이 말 해야 돼. 논리민족주의가 아닙니다. 실천한 행동주의로서의 민족주의입니다. 심산 자신이 진보적인 유학정신에서 진보적 유학정신과 민족주의를 행동으로 일치시켰던 보기 드문 완인이란 말은 완전한 인간이란 말인데 이 말은 흠이 결함이 비교적 없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완인의 형상으로서 길이 민족의 사표가 될 것이다. 이에 선생의 회상기를 중심으로 생애를 간략히 보겠습니다. 맨 앞에 성주군 대가면이라는 곳에 사도실이라는 마을인데 거기서 났습니다. 이 어릴 때부터 성품이 내락하단 말은 홀홀치 않다 이 말이에요. 잘 안 듣고 말도 그렇고 이렇게 탁 해서 얽매이기 싫어해가지고 글 공부 안 했어요. 그러다가 16살 돼가지고 부친이 엄격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모여서 글을 읽었는데 재미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랑해서 글을 읽고 있었는데 선생을 초빙해가지고 마을에 혼자 있으니까 이 하강공 아버지가 어느 날 글 읽는 아이들 다 나왔어요. 나오니까 일꾼들이 모내기를 하다가 점심을 먹게 된 거예요. 그 일꾼들이 둘러앉아서 논 옆에 점심을 먹는 곳에 아이들을 다 불러서 같이 앉아라. 그래서 일꾼들하고 같이 앉아서 점심을 먹었답니다. 그때 이 어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바야흐로 반상, 양반과 상인이라는 그런 신분이 철폐되고 없어. 앞으로 신분이란 없다. 그런 일은 없는 시대가 된다.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 생산 담당자, 직접 생산 담당층, 저는 민주주의란 말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직접 생산 담당층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직접 생산 담당자인 일꾼들, 농업 생산하는 사람들과 글 읽는 사람, 지식인이 될 거죠. 글 읽는 너희들이나 신분 다 해체되고 같이 일하고 같이 살아야 돼. 그래서 차별을 둘 수가 없고 차이가 나는 게 아니야. 한 사람으로서 삶의 주체로서 같아.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심사는 평생 동안 자기가 가장 중요한 자기에게 온 말은 아버지가 자기 10대에서 30살 때 글 읽다가 불려나 같이 일꾼들하고 밥 먹을 때 했던 그 말과 집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가 내 첫 번째 스승의 선생입니다.
깨우쳐줬고 깨치고 계몽적이고 또 근대적인 사유를 하게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엄격한 부친으로부터 노예 해방과 계급 타파 등 성각적인 소견을 듣고 새겼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집 자체가 또 그런 면이 있어요. 이 어른이 여러분 이 시대를 얘기하려면은 사람을 얘기하기 전에 시대를 좀 알긴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독립운동하면 첫 번째로 꼽는 게 의병입니다. 의병 그래요. 일본에 대한 의병 다음에 뭐냐 계몽운동. 계몽운동은 별로 말 뭐 안 하지요. 애국 계몽운동, 학교운동, 근대적인 뭐 이 사상 또는 근대적인 사회활동 이런 거. 그 다음이 항일 독립운동. 그 독립운동하고 해외에서의 독립운동, 국내에는 뭐 별로 하지도 못했고 만주, 중국, 미국도 있고 세계에 많이 나가 있었지요.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되면서 통일, 민족 문제가 되면서 분단이 되어 왔는 그런 상황인데 의병운동과 계몽운동은 아주 상극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의병은 위정척사론이에요. 위, 방위한다, 지킨다. 위정, 올바른 걸 지키고 척사, 배척한다. 뭘 사특한 것을 배척한다. 그때 사특한 사는 외세입니다. 서양의 외세. 정은 우리의 중세 조선이라는 왕조 국가. 위정, 나라를 지키면서 사특한 외국 사상이나 외국 바람을 배척하는 것. 위정척사론입니다. 이게 의병의 바탕이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최 누굽니까? 최기현 선생 같은 분이 아니고 또 위정척사를 주장한 분들이 있죠. 그것도 중요한 민족적인 또는 그 당대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만은 그와는 달리 계몽운동을 한 분들이 있어요. 그 계몽운동이 추구하는 바는 뭐냐 하면 교육을 한다, 사회 조직을 만들어서 사회운동을 한다, 우리가 돈을 거둬가지고 일본에 외국에 빚진 빚을 갚는 그 단연회 운동, 담배 끊기 운동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국채보상 운동을 했지요. 심산도 그걸 합니다. 대한협회 성주지부장으로서. 그런 운동을 하면서 국가의 빚을 지지 않고 근대 사회에서 사회가 가야 될 길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화제적 국민국가를 지향합니다. 공화제적 공화제라는 게 삼권이 분립되는 게 공화제죠. 입법, 사법, 행정이 갈라지는 근대국가입니다. 공화제적 국민국가, 국민이 중심이 되는 국가를, 이거는 근대 사회 국가입니다. 중세 왕조 시대로 돌아가고 그걸 지키고 지키자는 운동하고 근대 세계의 그 추세인 국민국가로 가자는 것은 이거는 지금 좌우 대립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중세 사회와 근대로 가는 두 갈림길이고 이거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안동 내 앞에 있는 협동학교를 의병 자녀 세력이 테러를 합니다. 고향 내 앞이라 저 고향 마을입니다. 내 앞에 독립운동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라가 안 세우고 지방에서 세운 독립운동 기념관 지금 도립이 되었습니다만 목천에 있는 독립기념관은 독립기념관 국가 것이고 독립운동한 기념관이 내 앞 마을에 있어요. 아주 참 중요한. 그 왜 그러냐, 거기 협동학교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이 협동학교가 계몽주의적인 운동이었는데 이걸 안동에 있는 의병 자녀 세력이 테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 신민회, 상동교회에 있는 신민회 지하조직에서 온 교사 2명하고 학생하고 테러를 당해서 죽습니다. 이때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같은 우리나라의 신문들이 연일 이 문제를 크게 다뤘습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그런 거 안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 왜 그랬느냐 하면 그때 사회에서는 이게 심각한 노선 문제였기 때문에 중세 국가로 되돌아가고 중세 국가를 지키느냐, 근대 국민국가 세계 추세인 이거를 나아가느냐 하는 문제가 노선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몽운동가들을 위정척사론에서는 머리 깎은 개화꾼이라고 그래가지고 개화꾼들은 망했다. 옳지 않다고 본 거죠. 개화꾼들은 볼 때 그 보수적인 과거의 문제를 현실을 모른다고 생각했겠지만 근데 우리는 독립운동사를 배우면서 의병운동, 외국 계몽운동, 항일 독립운동 그냥 쭉 순차적으로 배웠을 뿐이지 이 자체가 우리 생활 내부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심각한 노선 대립이 이루어졌다는 걸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 자체가. 심산집은 위정척사를 한 집이 아니고 여기 이 어른이나 조부가 독립 의병의 관계를 별로 안 했어요. 일찍부터 어떻게 됐는지 이 집은 계몽운동 쪽입니다. 계몽적 진보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때로서는 중국에 있는 계몽운동가들하고도 이제 저걸 많이 하고 해서 또 성주에 있는 심산집이 퇴계 경상북도 안동을 중심으로 한 퇴계 선생의 성리학적인 그런 맥도 닿고 아까 대개 이성희 선생은 그쪽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은 면후 곽종석입니다. 면후 곽종석은 남명선생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남명선생 계열의 절이주의, 절이파, 행동과 절이파 그걸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가 하면 자기 스승인 대계 쪽에 퇴계학 쪽 학맥도 가지고 있어서 그 학맥이라는 것은 공부가 다른 게 아니고 세계관을 가지기 때문에 체질과 행동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 학맥이 그때로서는 지금 우리는 보편적인 지식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상만보다 그런 면인데 이 집이 그런 특징이 있어서 일찍부터 계몽주의적인 경향을 가집니다. 심산이 워낙 재주가 있고 이 집이 손꼽는 집이라서 구한 말에 세도 재상 이유인이라는 전주의 시 중에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하던 이제 정치했고 밤나라 콤나라를 하던 분인데 이 사람이 2차례나 사람을 보내가지고 벼슬에 나오라고 권했는데 거절합니다. 그리고 1905년 26살 됐죠. 그때 동향서성 대개 이성희 선생을 따라 서울로 가서 을사오적의 목을 뺄 것을 국왕에 상소하고 붙잡혀 들어가가지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옥살이를 이제 철이 들면서부터 옥살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1908년 대한협회 성주 지부를 설치하고 구습과 계급 타파 혁파에 앞장을 섭니다. 그러면서 1909년경에 성주 그 대한협회를 중심으로 모금운동을 해가지고 나라의 빚을 갚자 이러한 그 중앙에서의 그런 운동이 벌어져서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가지고 돈을 걷어가지고 전국 단연회 대표로 성주 대표로 활약을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가보니까 요거 이전에 일진회를 성토하고 한일 합방론 펴는 일진회를 성토하여서 그 이때는 대한제국이죠. 중추원과 신문에다 그걸 성명서를 발표했던 것 때문에 여러분 일본은 관헌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본은 조선 식민지를 다스리는 경찰을 보내지 않고 헌병을 보냈습니다. 군인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경찰입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이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고 관헌 또는 경찰들도 실제는 군인이었습니다. 그 점이 일제가 우리를 계몽하고 어쨌다고 하는데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냐. 식민지 정책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관할에 부재해가지고 8개월 동안 옥고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1910년 일제 합병되기 직전에 전국 단연동맹 성주 대표로 활약을 해서 국채 보상을 위해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대한협회가 변질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고 친일파들이 관계를 해가지고 이 자체가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가지고 간 돈을 안 내놓습니다. 안 내놓고 그 돈을 다 거부하고 다시 가지고 돌아와서 성주로 고향으로 와서 자기 선조를 모신 청천서원에다가 학교를 벌려가지고 성명학교라는 학교운동을 펴게 된 겁니다. 이제 계몽운동의 일종입니다. 근대로 나아가는 운동입니다. 청천서당에다가 8월에 나라가 망하자 선비로서 세상에 산다는 건 치욕이라고 생각하고 술과 통곡으로 광인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에 그 모친이 심사를 불러놓고 그래.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자진이란 말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 자진이라고 해요. 그렇게 선언을 하다시피 하고 해서 심산이 아버지 어머니 앞에 참 용서를 빌고 그때부터 한문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1919년이 됐어요. 이때까지는 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3.1 독립선언이 준비가 됐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의 어록에 의하면은 유림을 참여를 시켜야 되겠는데 어디다 보낼 것이냐. 첫 번째가 저 거창에 있는 면후 곽종석 선생한테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면허 선생한테 사람이 가고 오고 하는 일이 늦었어. 뿐만 아니라 면허가 못 와요. 도장을 지어 보냈어요. 근데 면허 선생의 도장을 가지고 나온 아들인가가 3.1운동 발발하는 날까지 서울에 와서 지도부하고 못 만났어요. 그 서명을 못 했어요. 그래 만해가 다시 심산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심산 김창숙이 나이는 많지 않지만 이미 서울에서 있었던 거 옥살이를 하고 활동하는 걸 봤을 때 대가 있고 저것도 나고 일부에 알려졌으니까 청년 심산을 불러와야 되겠다 보냈는데 심산이 그때 어머니가 편찮으셨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를 떠나서 오질 못해. 그러고 있는데 심산 여동생이 그래요. 오빠 자기도 잘 모르지만 뭐가 왔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머니는 내가 돌볼 테니 오빠는 서울로 가시오. 그 심산이 깜짝 놀랐어요. 동생 그 말에. 그래 불이 황급하게 제가 올라왔는데 접속이 안 됩니다. 이미 3월 1일이 되기 전 인산하기 2, 3일 전부터 모든 연락선이 다 끊어지고 모두가 은폐에 숨고 인쇄물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인쇄물이 잘못되어 가지고 오자가 나가 다시 인쇄를 했죠. 그래서 3.1 독립선언서에 보면 인쇄가 잘못된 것도 있고 오자도 있고 정본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 1일 날 이제 만세운동이 벌어지는데 와서 육아 출신 청년들과 만나서 인원을 해보니까 만세운동이 일어난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 4일부터 바로 한 이틀 지나고 우리는 뭘 할 것인가를 의논해서 파리에서 세계 만국 평화 회담이라는 게 열리니까 거기다가 우리 유림 육아 출신들의 의견과 독립 소문을 보내자. 이래가지고 소위 파리장서라는 그 유명한 유림 독립운동의 가장 큰 출발이죠. 파리장서를 준비하게 됩니다. 심산은 경상도 영남으로 내려가서 파리장서를 그때는 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 곳에 썼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초를 하고 했는데 중재 김황이 초를 한 것을 손질을 해가지고 아까 말한 면허 곽종석 선생이 병석에 있었어. 자기가 얘기를 해주고 좀 고쳐준 걸 가지고 했는데 심산이 가보니까 이게 너무 한문 구투라 문장이. 그 심산이 선생님 이거는 이렇게 고치고 주세요. 이거는 이런 취지로 고쳐주세요. 그 면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젊은 심산이 뜻이 맞아. 그러나 한문투에서는 아무래도 보수적인 구투가 있으니까 그래서 고쳤어요. 그래서 고친 걸 가지고 서울 올라왔습니다. 심산이 가지고 올라와 보니까 마침 충청도에 지산 김복환 선생이라고 의병장 하던 분이 있어요. 이분이 13사람인가 10몇 사람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 비슷한 탄원서를 만들어가지고 서울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연락을 해서 서로 만났어요. 그래서 충청도 유림과 경상도 유림이 같이 만나서 이걸 인원을 해보니까 영남 쪽에서 만든 문맥이 좋아. 그래서 이걸로 모두 동의를 하자 해서 서명자가 전부 이쪽으로 서명을 옮기고 그랬습니다. 그때 전라도에 서명과 이걸 받으러 간 사람이 해사라는 분이 심산의 동지 중에 아주 빛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해사 선생이 전라도에 갔어요. 전라도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 간제 전우 선생이에요. 전우 선생인데 전간제에게 해사가 가서 취지를 얘기하고 서명을 해달라. 그리고 저 호남도 모두 동참을 하면 좋겠다 했더니 전우 선생이 그랬어요. 우리는 도가 중요하다. 마음으로 담는 도가 중요해. 나라와 민족은 도보다가 다음이다. 그래서 그 문제 지금 급하다고 생각을 안 한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가 올라와서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심산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전모가 말하는 도는 무슨 놈의 도냐? 식민지가 되어서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모두 이런 식민지 백성이 되는 판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도가 뭐란 말이냐? 이 말은 유학의 도는 시중지도라. 떼시자 가운데 중자. 도란 뭐냐? 시중이 도예요. 시위라고도 하고 시위도 있어요. 이거는 마땅할 이자지. 요 중은 시간 가운데 때 가운데 도가 있다가 아닙니다. 가운데가 아니고 들어맞을 중자예요. 표적을 쏘면 들어맞으면 적중한다 그러죠.
동사로만 할 때 들어맞을 중자입니다. 그러니까 때에 들어맞는 그때에 생각해야 되고 그때에 해야 될 일, 옳은 것이 무엇이냐? 현실 속에서. 그게 도다. 그 말과 마찬가지인데 시중지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비난을 했어요. 실제로 했고 그래도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간제 전후 선생 후학들이 아주 많아요. 수천 명이 돼요. 일제 때 간제 문인이 되면 보신책이 됐어요. 일본이 별로 문제로 삼지 않았다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전후 선생이 도를 수양하고 지키는 입장에서 현실과 약간의 많은 거리를 뒀는데, 그래서 그 후학들은 심산을 상당히 비난을 하고 서로 척이 되어 있지요. 옳다 그러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받아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망명을 가는데 어떻게 갈 것이냐. 그래, 면후 곽종성 선생이 중국에 가면 이러이러한 분을 만나라. 계몽운동을 하고 중국의 선견적인 그런 자기가 아는 분들을 모두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것도 썼는데 이 파리 장사가 길어요. 이걸 줄마다 해가지고 이거 오렸습니다. 오려가지고 이걸 꽈어요. 노로. 꽈서 집하고 함께 이래 꽈가지고는 집신을 삼은 거예요. 집신을 둘러매고 가면 집신을 신고 다닐 때는 집신을 몇 켤레 만들어가지고 다니니까 통과가 됐어요. 대부분 다가 뭐 검색을 하고 신의주에서 위주에서도 검색하고 곳곳에서 일제가 검열을 하고 했지만 집신 먼 길 다니는 사람들 집신 신고 다니는, 그래가지고 가서 이걸 풀어가지고 다시 붙여서 그래서 그 문맥을 만들었는데, 조금 이제 최근에 알려지는 바에 여러 가지 연구가 되는 내용을 보면 서울에 와서 펼쳐놓으니까 서울에 있는 젊은 육아 출신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캐캐 묵었다, 이거 안 되겠다, 자꾸 바꾸게 됐어요. 그 중에 가장 크게 바뀐 얘기가 오군 오민이었습니다. 우리 임금, 우리 백성, 이런 문제를 오국 오민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나라, 우리 국민, 국이 나라니까 국민이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임금, 우리 백성 하는 건 중세적 국가사회를 말하는 것이고, 오국 오민은 근대 국민국가를 지향하는 입장에 우리나라, 우리 국민, 나라의 주인인 국민, 이런 것뿐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개념이 바뀝니다. 중국 갈 때까지도 바뀌고 상해 가서까지도 바뀌었대요. 상해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볼 때 이걸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파리에다 보내고, 왜냐하면 그때 김규식 선생하고 미리 갔기 때문에 심산이 뭐 물어도 못하는데 갈 수도 없고, 여기서는 돈 모은 걸 가지고 갔지만은,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전부 복사해서 전국에다 세계에다 뿌렸는데, 그렇게 파리 장사 하나도 많은 사람들과 이 시기 진전적인 사람들의 첨가와 이런 문제를 해가지고 고치고 이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곽종석과 김복한 선생 등 영남 충청 유림 137인의 서명으로 장서를 휴대하고 3월 23일에 중국으로 망명을 갑니다. 3월 1일이 3.1운동입니다. 불과 20일 만입니다. 굉장히 빨랐어요. 이건 정말 유림이, 도포 입은 유림이 아니라 이건 정말 쫓아다니는 청년들이었어요. 이렇게 빨리 됐어요. 그래서 심사는 나갔습니다. 상해에서 영무로 바꾸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상해 임시정부가 4월 달에 출범을 합니다. 심산도 임시정부 창립할 때 관계를 합니다. 상해에서 이동영, 이시영, 박은식, 신채호, 안창호, 조성환, 조완구, 신규식 선생 등 이 앞에 여러분이 있어요. 몇 사람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 독립운동을 활동을 하면서 심사는 특히 한문교양을 바탕으로 중국의 손문 선생, 중국 국부인 손문 선생하고 회견을 여러 번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문을 못할 짧은 사람은 중국어를 못하니까 회견이 안 돼요. 한문으로는 고문이니까 돼요. 중국 사람들하고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회견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섭을 해가지고 한국을 도와주는, 임정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외교부라든가 또 경제, 정치, 군 또는 상인들, 교육계 인사들을 접촉해가면서 한국 독립 후원회를 조직해 하고 한국 망명정부 활동에 경비를 도와주도록 후원회를 만들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유학생들을 조직해 모아가지고 또 한 50명 됐습니다. 중국어와 영어를 가르치고 교육을 합니다. 심산이 여기서 개봉운동을 했다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동지들이 교육활동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상해 임시정부를 조직할 때 의정원 경상북도 의원, 경상도 의원이 됩니다. 또 망명 동지들 같이 온 사람들을 수시로 만주나 국내에다 밀파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많이 모아옵니다. 심산이 이때는 독립운동 자금을 많이 모아올 수 있는 실력자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한국에 있는 종가라는 말 알지요? 한 성시, 집성촌이 있으면 종갓집 또는 그런 분들이 거의 다 지주거든요. 지주인 유림들, 종가 이런 쪽이 심산이 다 아니까 잘 통하고 하니까 그런 데서 돈을 모아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심산이 돈줄에서 좀 좋았습니다. 북경에 가면 성제 이시영 선생 형제들, 우당 이회영, 그 다 5형제가 오늘날 뭐 수백억을 가지고 만주로 가서 다 털고 독립운동하다 알거지가 돼서 북경으로 왔죠. 그 중에 성제 이시영 선생은 여기도 흉산이 있더구만요. 상해로 와서 임정에 과담을 많이 하지만 우당 선생은 임정 쪽이 아니고 뭐 아니다 기다보다도 우당은 무정부주의자입니다. 무정부주의를 했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북경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상해 북경이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상해는 일종의 상해 임시정부는 내가 좀 웃으면서 얘기하면 페이퍼 네이션입니다. 서류로 만든 정부입니다. 누가 장관, 누구는 뭐 미국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 누구는 뭐 각곳에 있는 지도자를 넣어가지고 조각을 하고 조직을 하고 정부를 혈유로서 꾸미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국의 국민당의 지원을 받거나 미국에 있는 동포들의 지원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일종의 참 조직과 문서를 갖추는 일종의 정부고, 북경은 무정부주의자들 또 적극적인 독립운동, 예를 들면 여러분 시인 중에서 264 북경에 있는 군관학교 출신입니다. 혁명군관학교 출신입니다. 살아있었으면 좌익이 됐고 사회주의가 돼서 우리가 쉬고 깻묵이고 이름도 못 불렀어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행이지. 다행이라기보다 그런 거예요. 북경은 그런 무정부주의와 혁명주의 그쪽이 많습니다. 단재신채호, 백안 박은식 이런 쟁쟁한 분들은 북경파고 북경에 많이 있습니다. 심산도 상해보다 북경에 더 많이 가 있습니다. 거기서 백안 박은식과 같이 뭐 사민일보도 만들고 단재신채호와 같이 청고도 내기도 하고 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때 임정은 또 특징이 뭐냐면 평안도 정부입니다.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평안도 기독교인 출신들이 아주 많습니다. 3.1운동은 천도교와 기독교 일부가 있었지요. 가톨릭은 관계를 안 했습니다. 기독교도 교파에 따라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랬는데 불교는 뭐 두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그때 만해가 오직하면 한국의 불교는 중들은 부처님이 오셔서 구제를 한다면 맨 마지막에 구제할 게 한국의 중이다 그랬어요. 만해가 자신이 그런 소리를 할 정도로 부패라기보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면들이. 그런데 그래서 상해와 북경을 오르내리는 일이 상당히 많았고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짐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누구 하면 뭐 했단다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만주는 다릅니다. 3.1운동 이전부터 이미 만주는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가서 땅을 일구어 가지고 이주민이 있어서 국민이 있고 세금이나 돈을 거두고 군대를 양성하는 정부였습니다. 그게 정의부, 통의부, 만주에 있는 서로군정서 같은 건 군사정부지만은 군정서 또는 그 밖에도 나중에 가면 전만 통일 뭐도 있고 여러 붙습니다. 그 중에 빛나는 것이 경학사.
그 다음에 백선옹장, 이런 게 전부 다 독립군 양성소입니다. 생활과 군대 교직을 함께 해나가는, 생산하고. 경학사, 협동, 백선옹장, 그게 이제 신흥무관학교, 신흥군관학교, 소년학교를 만들고 하는 과정인데, 신흥소년학교는 여기 우당집들이 하는 상동교회의 신민회하고 안동에 있는 협동학교 팀들하고가 같이 했습니다. 그 자체는. 근데 안동은 유림 출신들인데, 그래서 그랬는데, 아무튼 그 내용을 보면 매우 다양하고도 갈등이 많았는데, 우당 이회영 선생 그 조선 최고의 갑부고 그 많은 돈을 가져왔는데 모두 다 덕거들이 나고, 만주가 군벌들이 와가지고 마구 다 쓸어붙이고, 일본이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만들고 하니까 독립운동 기지가 다 깨진 겁니다. 그래서 저 시베리아로 가고 모두 연해주로 북으로 편행을 가고, 일본은 북경으로 내려오고 했는데, 우당 이회영 선생은 북경에 와서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식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심산이 식량도 대주고 옷도 대주고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우당 부인이 써놓은 그 전기가 있죠. 그런데도 보면은 그런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도 꽤 많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919년 그리고 그 이제 심산이 파리 장사를 가지고 나간 뒤에, 떠난 뒤에 국내에서 이게 발각이 됐어요. 그 파리 장사 사건이 제1차 유림단 사건이 된 겁니다. 500여 명의 유림들이 체포돼 가지고 옥사를 겪고 막 이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1920년에 심산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몰랐어요. 한 4개월, 3, 4개월 뒤에 만주에서 나온 만주일보 조그마한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김창숙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곡을 하고 상회에서 그랬더니만은 백범이 그랬어요. 심산, 나도 그랬어. 자기도 어머니가 돌아갔는데 못 갔어. 그러니 너무 슬퍼하고 그러지 마라. 심산이 떠나올 때 어머니가 날 생각하지 말고 가거라. 니는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칠 일이니까 가거라. 이렇게 했다고 심산이 기록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백범이 보고 그래. 심산의 모친은 바다를 5개를 건너고 3개를 건너더라도 여기 오실 거고 오실 수 있어. 그러니까 심산이 다 때려치우고, 효가 첫 번째니까 효를 첫 번째로 봅니다. 다음이 충입니다. 유학에서는 그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가서 분상을 해야겠다. 어머니 모시고 상주노릇 해야 되겠다. 가겠다고 하니까, 그래 백범이 말리기를 나도 그랬다. 어머니가, 당신 어머니는, 심산의 어머니는 훌륭한 분이야. 여기 오실 수도 있고 오실 걱정 못하고. 거기다 빈소를 차려놓고 향을 꽂고 분상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중국의 참의원 이장 임삼이라든가 오경겸이라든가 또는 서겸 같은 오산 같은 위인들과 가까워서 상해와 또 광주, 광동과 이런 쪽으로 다니면서 심산이 여러 가지 한중 인사들의 우호와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20년에 상해임정이 만들어진 그 다음 해 말이에요. 대통령으로 모셔놓은 이승만 박사가 잘못했어요. 미국의 대통령에게, 윌슨인가 대통령한테 나중에 조선을 신탁 통치를 해달라고, 위임 통치를 해달라고 청원서를 냈어요. 앞으로 미국이 이길 거니까 위임해달라고. 이게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상해임정이나 해외에서도 만주에서 고생하는 많은 국민들이, 독립운동가가 기가 막힐 노릇이요. 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그런데 백범을 비롯한 상해임정파는 임정이 힘이 약하니까, 가진 것도 적고 미국에서 오는 그런 것도 많이 원조도 있어야 되고 하는 형편이니까 그러지 말고 적절하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북경파들이 나선 거예요. 그래서 탄핵을 했어요. 재판 벌려가지고.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 해방되기 전에도 탄핵을 한번 당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좀 지나쳤느냐 어쩌느냐는 둘째 얘기고, 그런 갈등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박은식 선생님 사민일보는 혁명운동지입니다. 신채호하고 천고에는 많은 필자가 이름이 없습니다. 안 씁니다. 송아지, 또 임생, 이게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거 이름 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일제가 마구 중국도 막 들어가고 하는 판이니까
그러다가 22년에 조선 총독부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경학원에 벼슬을 주겠다. 경학원은 성균관을 일제가 없애고 경학원이라는 학원을 만들었어요. 경학원은 목표가 뭐냐? 일본 천황이 유학이 받드는 그게 일본 천황을 받드는 유학을 한다는 그걸 황도유림이라고 합니다. 황도유학이라고 그러는데 천황을 받드는 거기에서 경학원 원장을 주겠다고 믿기로 해서 투항을 권유해 왔는데 그걸 거절할 뿐 아니라 신고해가지고 이때 심산 선생이 신고를 해가지고 도리 없이 다물단에 의해서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다물단 김다라. 김다라가 누군지 아세요? 이화여대 총장한 김환란의 제부입니다. 형부인가 제부인가 그래. 하여튼 뭐 김환란도 상해도 오고 했어요. 그리고 1923년에 독립운동이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만주 일원에서는 독립군을 양성하고 전쟁을 통해서 하자는 입장이고 상해는 망명의 일종의 정부 조직으로서의 정부니까 상해하고 만주하고는 전국의 국내는 뭐 별로 안 왔습니다만 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 민족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생긴 이래로 민족 대표와 지도자들이 모였던 전무후무한 회의가 상해 국민대표자대회입니다. 이 상해 국민대표자대회가 여러 달 동안 2년에 걸쳐서 열렸는데 핵심은 창조냐 개조냐 그거였습니다. 이 창조파 개조파가 북경을 만주 쪽에 있는 분들이 만주 쪽만이 아닌데 그 위에 블라디보스톡을 비롯한 연해주에 있는 사람들이 정부를 그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무장운동을 하는 정부가 돼야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창조파였고 상해를 비롯해 이쪽은 개조파였습니다. 백범은 이 민족 대표회의에 참여도 안 했는지 못했는지 아니면 그때는 백범이 그렇게 크지 못했어요. 경비대장 했어요. 본인이 자원해가지고 경호대장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끝까지 지키니까 백범 선생이 정말 참 지켜오고 했던 분인데 그때로서는 보다는 훨씬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 상해에서 열린 국민대표자 대회 이때 맨 처음에는 안창호 선생이 상해 임정의 일 만드는데 가장 공로가 있고 중심은 도산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도산이 이 회의를 주재해 나가는데 회의가 안 돼요. 만주와 연해주와 이런 해외 북방 쪽에서 반발이 심하고 해서 그래서 일송 김동삼 선생이 이때는 만주의 호랑이라고 그랬어요. 독립운동을 제일 정말 만주벌 호랑이라고 하는 일송 선생이 있습니다. 일송이 의장을 해가지고 여러 달 동안 회의를 했는데 결렬됐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 인원이 성사를 못 받던 게 있습니다. 일송 김동삼 선생은 한일자 소나무 성자인데 선구자에 나오는 일송정 하는 거하고는 직접 관계는 아닙니다. 근데 이 양반은 바로 내 앞에 협동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중심이었습니다. 협동학교 학생들과 모든 사람과 내 앞에 거기에 한 마을에 이성김과 집안들이 23집이 만주로 망명을 갑니다. 그래 가서 무관학교, 신흥학교를 하고 하는 동안인데 일송 선생은 거적대기 둘러매고 분란이 있는 곳에 일송이 간다고 할 정도로 화합주의고 조정을 하고 했던 참 민족 지도자 중에 오직 하면 만해가 일송이 서대문 감옥에서 죽으니까 가서 시신을 받아가지고 오면 와서 2천만 동포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로 유일무이한 유사지추의 유일무이한 민족 지도자를 잃었다. 해방이 됐을 때 나라를 받았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이분이 통합주의와 화해를 많이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본명은 김동삼이 아닙니다. 동삼성지 일송이라고 해서 동삼은 자기 이름으로 바꾸고 성지는 자를 쓰고 일송은 호를 써서 동삼성에 중국 동북방 동삼성에 내가 한 그루 소나무가 되겠다. 뭐 그런 취지지요. 하여튼 일송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로 북경에 많이 갑니다. 이회영 신채어둔과 인원해가지고 이제 독립운동 자금을 구하러 가보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아들
김환기를 북경에 불렸다 보냈는데 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일제에 의해서 고문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독립군 조직이 이 심사는 상해와 북경에 주로 있으면서 만주를 중심으로 한 독립군 조직의 고문이 됩니다. 일서 백범도 그때 고문이었어요. 서로군정서의 고문이었습니다만은 그러던 중에 만주군벌 풍옥상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풍옥상과 교섭을 해가지고 만주와 몽고 국경지대에 3만 정보의 땅을 얻기로 하고 거기에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고 군을 기르겠다. 이래가지고 그 개간과 군 자금을 군을 무대하는 모금을 하기 위해서 국내 많은 동지들을 데리고 국내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영남 쪽으로 자기 심산이 영남 쪽에 종가를 모두 말고 선비 사회를 아니까 모금을 해 보내는데 이때 그 유명한 분들 중에서는 별일이 다 있습니다. 자기 외가의 부자예요. 안동구 도산서원 옆에 하계 향산 이만도라는 분이 있는데 이만도 선생의 아들이 기암 이중업이라고 독립운동가입니다. 손자 둘이 있는데 그 아들 기암 이중업과 손자 둘이 다 심상과 함께 모금도 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외삼촌을 찾아갔어요. 영양 석포에 있는 부자예요. 그 외삼촌한테 가서 군자금을 위해서 돈을 좀 내놓으라고. 외삼촌 일제 치한데 돈 냈다가 뭐 어떻게 했어요? 지금 뭐 며칠 저 개발하는데 돈 내느냐 안 내느냐 지금 증거도 안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하는 판인데 냈다 큰일 나는 판인데 그러니까 못 내겠다 하는 거예요. 권총을 내가지고 이 천륜이 하늘이 일륜이라고 하잖아요. 일륜이 중요한 거는 나도 압니다. 그건 낮에요.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고 권총을 내놨대요. 그래가지고 외삼촌이 즐거워했어. 그래서 돈을 좀 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어른이 해방이 된 뒤에 갓을 쓰고 삿갓을 쓰고 다녔어요. 하늘을 안 본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하늘이 정해준 천륜, 일륜을 거역하고 못된 짓을 했던 거라고. 그런 일화가 많습니다. 하여튼 군자금을 모금을 하는데 와보니까 돈이 안 나와요. 파리장서 때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8달 동안 전국을 누비면서 모금을 했습니다. 비밀리에. 뒤가 밟히면 다른 데로 숨고 뒤가 밟히면 또 다른 데로 숨고 그러다 자동차가 추락을 해가지고 허리를 다치고 어디서 붙잡힐까 뭐 온갖 일이 다 있습니다. 이 회상기에 보면은. 나중에는 모은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래가지고 부산 범어사에서 마지막 모임을 해가지고 자, 이 돈으로는 군자금을 할 수도 없어. 그래서 가면 이 국내 독립운동이 저상하고 떨어져 있는 여기 불러일으키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테러단을 준비해가지고 국내 외놈들을 격파하고 테러운동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돈을 가지고 만주로 갑니다. 그때 돈 나르는 방법도 또 많습니다. 중국 땅 안동이라고 있어요. 시리주에서 바로 건너면 단동이라고 있어요. 그 안동에 상회가 여러 개 있어요. 그 조선인들이 하는 상회가. 그게가 돈 나르는 줄입니다. 사람을 시켜서 여기 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과정 속에 돈이 날려지고 하는데 그 돌아가서 백범하고 인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의열단을 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의열단에서 나석주 이사를 붙여줍니다. 이봉출이라는 사람하고 둘을. 그래서 돈을 들여가지고 무기를 구입을 하고 무기를 폭탄을 만들죠. 폭탄 제조업이 유럽 사람들이 와서 상해에 그렇게 많았어요. 그 폭탄을 제조하고 권총도 준비하고 해서 한 사람은 무트로 한 사람은 바다로 해서 인천으로 상륙을 했는데 마침 참 나석주 이사가 서울까지 왔어요. 와서 종로에서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던졌는데 도시락이 터져야 되는데 그 도시락이라고 합니다. 안 터졌어요. 그 식산은행도 쳤어요. 그러고는 권총 총격전이 벌어져서 경찰하고 종로에서 대대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결국은 부상 입고 뭐하고 나중에 자결을 했는데 나석주 이사는 장렬하게 전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때문에 생겼는지 어땠는지 일제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심산 선생이 병으로
불란서 조개라는 것은 조차지입니다. 상해에는 많은 나라에서 땅을 빌려서 일부를 사용하게끔 사용권을 얻어놓은 게 많아. 불란서 조개 병원에 있었는데 자기 심산이 가르친 제자 중에 문병을 오는 사람이 있었어. 학생이. 그게 싫었어요. 느낌이 있죠. 그래서 병원을 옮겨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비를 못 갚으니까 못 옮긴 거예요. 그래 우물우물하는. 그래서 하루 이틀을 긴장을 속에서 지냈는데 또 누가 있었어요. 심산 고향에 있는 친척 중에 먼 사람이 왔어. 심산이 이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금방 연락이 가가지고 경북 경찰부에서 그리 온 겁니다. 와가지고 상해 그 병원에 기습을 해 들어가지고 체포했어요. 그래서 일본을 거쳐서 부산으로 해가지고 대구에 압송이 되어가지고 대구에서 재판을 했는데 뭐 대구 형사들이 신문을 하고 뭐 할 거 없어요. 심산이 그래. 내가 한 일은 떳떳하고 이 태양 앞에 햇빛 앞에서 떳떳한 일인데 내가 뭔 소리 하나. 나석주 이사 보낸 것도 내가 보낸 거고 돈 자금 거둔 것도 내가 거둔 거고 이래가지고 이게 탄로가 나서 제2차 유림단 사건이 또 터지는 겁니다. 600여 명이 잡혀 들어가고 난리 쳤어요. 그러니까 심산이 살아있을 때는 유림이고 친구고 친척이고 아는 사람이고 심산이 나타나면 숨어야지 볼 수가 없어요. 그때는 안 그렇게 현실적으로 못 견딜 노릇이니까 안 그렇게 했어요.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실제를 얘기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8개월 동안 1년 정도 재판을 걸쳤지요. 외놈들은 논리가 그렇습니다. 변호사를 거절했어요. 심산이 변호사를 거절하는 것은 저기 있는 그 목천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가면 김창숙 어록비가 있어요. 거기 보면 나는 대한 사람이다. 나는 일본 법률을 거부해. 따라서 일본 법률론자인 대한사 조선인 변호사의 변론을 거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를 거절하면은 그 내용이 있는 유언이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고시가 돼가지고 사법고시가 돼가지고 학교라는 게 있죠. 사법연수원. 그 연수원 출신들은 다 합니다. 거기에서 토론 과제 중에 하나가 변호사를 거절한 심산 김창숙이 변호사를 거절한 재판 이걸 어떻게 보느냐가 거기 논의 중에 한 내용이었어요. 식민지에서 일본 법률고 일본이 우리를 통치하는 상황 속에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서 국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법률을 거절했는데 이걸 법리적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정의로움이나 심산이 정의로웠지만 그런 문제가 법리에서는 문제가 되는 모양이에요. 법도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래서 심산이 성균관대학 교수들이 주는 심산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심산상을 9회 때인가 6회 때인가 9회 때인가 나도 내가 그때 총무이사를 했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 민족운동으로서의 사회적인 지표가 되는 분의 저술과 실천이 있는 분에게 상을 줬습니다. 첫 번째는 송건우입니다. 한겨레 신문 만든 동아투위로 물러난 사람. 두 번째가 백낙청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강만길이었습니다. 강만길 교수는 역사연구자입니다. 네 번째가 장을병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효재라고 유화여대에 있는 사회학 교수였습니다. 이효재 교수가 사회학의 아주 선구자이고 유명한 분입니다. 여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광주 5.18 당시에 시민 쪽으로서 대표라고 할까? 그래서 협상을 하고 할 때 했던 홍남순 변호사가 있어요. 그 홍남순 변호사는 상을 줬어요. 그때 홍남순 변호사가 수상 소감을 말할 때 자기가 그 경남 순천 지회 어느 법원 순천 지소에서 판사를 하고 있었는데 초임 판사예요. 서울에 회의가 있어서 왔다가 아침에 동아일보를 보니까 심산 김창숙 선생이 집달리에게 집을 전세를 사면서 세를 살았는데 돈을 못 갚으니까 그 주인이 집달리한테다 법에다가 호소를 해서 집달리들이 와서 가재도구를 다 꺼내버리고 심산은 앉을 수가 없으니까 뻗정다리로 이렇게 짚고 다니. 그래가지고 서대문 나가는 그
세문안 교회 있는데 거기 있죠. 거기 어디 여관방에 가서 임시로 있다라는 기사가 났더래요. 그 이분이 돌아가려고 생각다가 신문을 보니까 그래 놨어. 그래서 자기가 변호사 시험이 돼가지고 할 때, 판사를 시작하고 할 때 심사 선생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찾아갔대요. 가서 제가 순천지원에 있는 판사 아무개입니다. 심사 선생 말씀을 듣고 해서 인사 왔습니다. 그 심사는 이렇게 지평이를 양쪽 안 하고 이렇게 저 노인이 돼요. 그래서 앉아 아무 말도 안 하고 무견하게 그냥 보더랍니다. 그래서 민망하기도 하고 해서 다시 뭐 좀 해줄 말씀이 없으면 한 말씀도 안 하더래요. 그 자기는 참 섭섭하기도 하고 충격적이었대요. 그래서 칭찬도 못 듣고 돌아갔는데 심산상을 받게 됐다 하는 인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심사는 변호사를 거절합니다. 그 논리가 나는 대한 사람이다. 일본 사람 아니다 이 말이야. 일본 법률로 대한 사람을 재판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아. 나는 포로야. 포로는 당연히 포로로서 대우받고 죽음을 당하는 것이 포로로서의 영광이지. 나는 일본 법률에 재판을 받건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이 변호사들의 변호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김한섭이 하고 몇 사람 되죠. 우리 집안 사람인데. 그리고 나서 대전 감옥에 가 있습니다. 14년 언도를 받아가지고 대전 감옥에 갔는데 대전 감옥에 가서도 싸우는 거예요. 감옥 옥리가 전옥이라면 감옥 장이죠. 육당 최남선이 쓴 일선동화론, 일본과 우리가 한민족이고 하나가 되는 게 맞다는 그 동자론 동화론을 읽고 감상을 써내라고 주니까 그 전옥이 보는 앞에서 이놈 죽일 놈 내 앞에 없어서 내가 지금 못 죽이지 찢어가지고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독방으로 이감이 돼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그 옥중투쟁을 워낙 많이 했어. 그래서 다리를 못 쓰게 되고 뻗정다리가 되고 병신이 됩니다. 어느 날 통방을 하지요. 감옥에서 두드려 통방도 운동하러 나가잖아요. 들어보니까 세상에 영훈 형이 몽양이 대전 감옥에서 모범수로 석방이 됐대요. 또 여기 이 어른도 됐어. 한창훈 선생도 그랬지만 대전 감옥에서 그는 일제가 회유책으로 그래 합니다. 모범수라고 해가지고 뭐 어떨 때 축하한다고 일본 천황의 뭐 생일이다 뭐다 하면 내놓잖아요. 여기도 뭐 크리스마스다 뭐 사은 뭐 한다고 내놓잖아요. 여훈 형이 나갔대요. 또 안창호도 나갔대. 도사는 심산이 존경하는 분인데도 못마땅했어요. 여훈 형도 더욱 못마땅했어. 심산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해방이 돼서 서울로 올라왔어. 그러니까 여훈 형이 찾아왔어요. 심산 선생이 감옥살이를 하고 고생을 하다가 그래 또 고통을 겪고 병 속에 있다가 오셨다고 하네. 와서 인사를 해. 그러니까 심산이 얼굴을 돌리면서 내가 몽양 보기 싫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몽양이 왜요? 심 선생님 뭐가 또 회가 나셨어요? 왜 그럽니까? 그걸 내가 말해야 돼요. 예. 그래 몽양이 감옥에서 모범수로 석방됐다면서 나는 싫어요. 그래 몽양이 그랬대요. 답이 명답이야. 심산 선생은 감옥에서 싸우시는 어른이고 나는 나와야 싸울 수 있어요. 감옥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와야 농민운동도 하고 몽양이 그 고향꽃 양평 일대 농민조합 만들고 농민운동, 사회주의 농민운동도 합니다. 물론 몽양은 사회주의자는 아닙니다. 중도적인 입장이죠. 진보적인 중도파인데 그 말이 참 재밌어요. 나는 심산 보다가 몽양의 답이 참 재밌다. 그야말로 그렇다. 심산 선생은 감옥에서 싸우는 분이지만 나는 감옥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나와야 돼요. 그랬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옥중투쟁을 워낙 심하게 해가지고 가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대구하고 울산 백양사에 위치를 제안을 받고 나가서 거기 가서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못 만나요. 만날 사람 허가받고 만나야 되지. 그러다가 또 뭐 해가지고 세상이 시끄럽거나 또 문제가 생기면 감옥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일을 몇 번 합니다. 병보석으로, 일시적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감옥에서부터 나왔어요. 9년 몇 년을 사셨죠. 나와서 고향에 간 겁니다. 고향에 가서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 무덤에 가서 제가 왔습니다 하고 상주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거적으로 집을 지어놓고 2년 동안 상주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도실 고향은
내가 가보니까 성주경찰서가 사도실 마을에 와 있었어요. 심산 하나를 중심으로 뭐 전부 경찰이 모두. 그러니까 일제 때 벌써 사도실 그 김씨네 집안과 뭐 되는 사람은 취직이 하나도 안 돼. 연좌제가 다 걸려가지고 살아있는 심산. 자유당 때 해방되고 나서 취직이 전혀 안 됐습니다. 선생도 못 해먹었대요. 그러니 심산이 뭐 그렇게 반갑고 좋았겠어요. 모두 원망스럽게 짝이 없죠. 그런 겁니다. 편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창시하라는 거 안 하고 10여 년 옥권을 치는 다음 이동안에 맏아들은 북경에 아버지 보러 왔다가 돌아와서 일제에 고문당해가지고 북경 갔다 온 것 때문에 고문당해가지고 죽었습니다. 맏아들은 본래 사회주의 학생운동을 했어요. 둘째 아들은 찬기라고 여도 감옥살이를 하다가 나왔습니다. 심산이 돌아와서 둘째 아들을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에다가 자기 대신 보냅니다. 중경에서 죽었어요. 거기 가서 활동을 하다가. 그래서 백범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원들이 돌아올 때 자기 둘째 아들 유해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44년에 고향에 가지고 있을 때 이때 부통을 둘러매고 그림 그리는 화백이 심산 선생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금강산인 김진우라는 분이 있어요. 김진우. 이름이 금강산인인데 우리나라에서 대나무를 제일 잘 그립니다. 김진우는 금강산인 말고 또 호를 쓰는 게 있어요. 지금 뭔지요? 잘 안 나온다. 이따가 일주라고 써요. 일주라는 그 명함이 댄잎은 다 바로 그리지만 이렇게 칼날처럼 된 댄잎을 그리는데 줄기가 좋고 아주 참 대나무 그림이 좋습니다. 일주가 화백 부통을 메고 전국을 다니면서 서울에 있는 몽양하고 울산에서 요양하고 있는 심산하고를 연결을 해서 건국동맹이라는 지하조직을 만듭니다. 그 건국동맹 남한 책임자가 된다고 그랬죠. 지하혁명조직인데 북부책은 조만식입니다. 중앙책은 여운형이고 이것 때문에 해방되기 직전에 이게 탄로가 났어요. 건국동의 서대문에 있는 어느 학구방 다락방에서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뭐 잡혀 들어가고 심산도 성주에서 체포가 다시 됐어요. 그래서 서울로 압송이 되어 오는 중에 외관에 와서 외관 경찰서 감옥에 유치장에 있을 때 해방이 된 겁니다. 파리로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청년등에 업혀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심사는 그때 뭐 서울에 와서 해방정국을 좀 하고 임시정부도 기여를 하겠다 싶어 왔는데 와보니까 당이 막 수백 개가 생긴 거예요. 뭐 누구도 당 다 하니까 심산이 당 조직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당을 대표하는 사람만 면접을 하겠다. 이승만이 그때는 이미 군림을 할 때니까. 이승만은 왕실 사람입니다. 전주이시에. 뿐 아니라 미국에서 방송을 하고 미국 통으로서 중국은 깨졌고 중국 국민당 정부는 깨졌고 미국은 승승장구하니까 미국에 가 있는 이승만과 미국 통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면담을 하는데 당대표가 한대요. 근데 심산이 당대표로 당을 안 쓰고 면담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승만도 심산이 반갑지 않은데 피할 도리도 없어. 그 심산을 만나서 그래 심산은 무슨 당인데 귀하는 무슨 당이요? 나는 김창숙 당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의원들 모두 놀래서 보니까 난 당대표를 안 한다. 분당 하도 당이 많아서 그래서 안 한다. 이런 말이 또 있었는데 심산이 이승만에게 다시 또 바른 소리를 해가지고 이승만이 아주 싫어합니다. 심산이 그때는 돈을 모두 준비해라. 정치란 돈이 되는 것이다. 이승만이 좋은 뜻도 있죠. 미국이 다 국제적인데 돈도 써야 되는 형편이고 하니까 국제 감각이 있는 분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영대회를 하고 국무위원으로 선출이 되고 차남 둘째 아들 그것도 받습니다. 심산 선생은 독립운동에 자기뿐이 아니고 아들 둘을 희생시키고 온 집안과 모두 다를 그랬습니다. 1946년에 신탁통치 반대 투쟁을 하고 유도회가 난립이 돼가지고 유림이라는 게 막 엉망진창이라 이걸 개편하기 위해서 총본부를 만들고 개혁운동을 해서 위원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국민회의 8인 대표가 되고
정부 수립을 위한 28인 최고 정무위원에 뽑혔으나 이 기구가 미군정 하지사령관의 자문기관으로 전락하는 모양을 보면서 민주위원이라는 이름으로 가니까 이승만과 대립해서 심산이 여기 반대를 하고 혼자서 반대표를 던지고 나옵니다. 그때 김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김구는 정치라는 게 대세인데 혼자 못하는 거죠. 그래서 타협적인 방향으로 갔고 심산이 김구를 아주 비난합니다. 심산 선생한테는 걸리면 여부 없어요. 김구도 뭐 심산을 아주 그렇지만 동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가장 그래도 가깝고 서로 동지였던 것은 김구입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을 현대대학, 근대대학으로 만들었습니다. 초대 학장이 됩니다. 성대 얘기는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48년에 남한 단독 총선거를 반대합니다. 단독 선거를 하는데 해방이 되니까 뜻있는 사람들에서 해방은 친일파가 해방된 것이다.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친일파가 해방된 것이다. 왜? 친일파가 반공을 내걸고 미 군정이 모두 다 합해버렸으니까. 그렇게 돼버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군정 때문에. 그러니까 군정이 아닌 방식이었으면 모르겠는데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오고 여기 미군이 와서 무장해제를 하고 외놈을 끌어내고 빼내고 미국이 한 일도 많아요. 외놈들 재산을 전부 다 한국에다 나눠줬어. 지금 재벌이라는 사람들 그때 다 받았다는 거죠. 조그마한 회사들. 그래가지고 군정 하에서 또 자유당 정권 하에서 키워나가고 그러니까 재벌이 뭘 만든 게 아니고 국민이 만든 거예요. 국민이 만든 거예요. 주체는 국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좀 자각이 좀 부족해요. 국민이 주체이자 우리가 한 일이다라고 해야 될 일이고 그게 당연한 일인데 압축기간 동안 단기간 동안에 남의 타율적인 통제를 받고 이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그래서 단독 선거 반대하고 칠거두 성명에 심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칠거두 김구, 김규식 남북 회담에 갔던 사람 홍명희는 아들 둘 다 북쪽에 가서 아들들이 북쪽에 과학 근무로 참 중요한 문화를 담당해 조소왕, 임정의 이론가입니다. 조성환, 조완구 선생과 함께 칠거두 성명을 발표합니다. 단정 수립을 반대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밀렸습니다. 6.25가 났을 때 인민군 측이 와서 이승엽이가 내려와 가지고 서울시장으로 여기 일을 보면서 심산에게 사람 보내고 이승엽이 심산을 직접 만난 건 아닙니다만 사람 보냈어. 그래서 협조해달라고 동의해달라고 근데 심산이 거절합니다. 나중에는 문 앞에다 써붙여요. 나는 너희들하고 협상할 생각이 없어. 손님 사전에 오지 마라. 이러니까 이거 왜 방법이 없어요. 이 병실에 병을 앓고 누워있는 영감 죽인다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잘못하면 자기네도 선전과 섭외 활동이 필요한데 심사를 타협을 안 합니다. 일사후퇴 때 고향으로 내려갑니다만 그전에는 사무역이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2년 부산 지인 피난 시절에 그 유명한 부산 정치파동이라는 게 국제구락부 사건이 벌어집니다. 부산 국제구락부라는 게 있었어요. 국제구락부에서 이때 위장결혼 사건입니다. 이게 심산하고 여러분들이 결혼식이라고 선전을 해가지고 사람 모아놓고는 거기서 자유당 정권에 4.4.5의 개헌한 걸 성토하고 부정이라고 말하는 그런 민주화 투쟁을 했습니다. 그때 신익희, 서상일, 이시영 부통령 모두 다가 뭐였어요? 이시영 부통령은 이승만이 대통령이고 이시영이 우당 이회영 형제의 막내입니다. 이시영 선생이 부통령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부통령을 사표낸 사람도 있어요. 이시영 선생이 사표냈습니다. 그런 분도 있었어요. 벼슬이 모두 못 이건데 그래서 반독재 호헌구국 선언대회 이 호헌은 개헌 못하게 하느라고 삼선 개헌 못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게 호헌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반대를 많이 하지요. 그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이 그때 종합대학이 부산의 피난 시절에 부산고등학교 캠퍼스에 부산고등학교 마당에 성균관대학이 있었어요. 거기 총장으로 있으면서 학장으로 있으면서 국제구락부 사건 때는 딱벌 때라고 정치 깡패들이 습격을 해 들어간 거예요. 그 현장을. 그 심산이 못 걸으니까 방망이로 치고 해가지고 쓰러지고 도포가 모두 두루마기 모두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때
민족문학의 아주 거두인 부산대학에 있던 낙동강의 파수꾼이라는 소설을 쓴 분이 있어요. 낙동강의 파수꾼. 유명한, 돌아가셨습니다. 김정한 민족문학 계열의 거두지요. 김정한 선생이 심산상을 줬어요. 김정한 선생 이름으로 이미 문학상을 열 몇 번이나 주고 있는데 이 어른이 심산상, 그때 내가 회장을 할 때입니다. 부산을 갔어요. 가서 그 김정한 선생 제자가 되고 우리 선배가 되는 교수가 앞장을 서가지고 댁을 가서 환자로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자초지종 이야기라고 심산선생상을 우리가 참 교수들이 뜻을 모아서 드리는데 앞에 이러이러한 분이 받았고 해서 김정한 선생님이 수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김정한 선생님이 뭐 상이 귀로운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김정한 선생은 상당히 받아들이는 편인데 그 옆에 있는 제자들과 휘하의 사람들이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선생님이 무슨 상 같은, 우리 선생님 상이 최고인데. 근데 김정한 선생님이 받았어요. 그래서 부산 그 가톨릭 회관에 가서 시상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한 선생이 이때 피투성이가 된 심산을 둘러매고 간 대여섯 사람의 친구들하고 같이 그래서 철도병원에 입원을 시켰대요. 그런 회고담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돌아와서 56년에 심산 선생이 효창공원 7열사 묘역 이장 반대 투쟁위원장이 됐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효창공원에 가면 운동장이 있어요. 축구장. 학생들하고 효과하는. 거기가 본래는 왕실이었던 묘소지요. 효창원이지요. 그거 빼돌리고 거기다가 운동장 만들었는데 그때 운동장 만든 건 자유당 때 만들었고 그 전에 거기에 여러 의사 열사들의 묘를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7열사가 돼 있어요. 지금 그 옆에 백범기념관이 들어섰어요. 근데 이 효창운동장을 넓힌다고 서울 시내에서 공병 부르도자가 와가지고 이 묘를 아무리 옮기라 해도 안 옮기니까 묘역 근방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심산하고 이인이라고 대법원장 한 분 있습니다. 이인 선생하고 여기 흉상이 있더구만. 이 어른들이 부르도자 앞에가 들어 누웠어요. 그래서 그걸 막았어요. 심산 선생이 어느 때인가 이런 말을 했어. 내가 평생 동안 한 운동이라는 운동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성공한 건 하나밖에 없어. 효창운동장 7열사 묘 파지지는 거 못하게 하고 그거 하나밖에 못했다. 그러니까 안 될 일을 했으니까. 평생 동안 안 될 일을 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될 일을 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운동이라는 게 뭐예요? 민주화운동, 독립운동, 무슨 운동, 뭔 운동? 운동이 뭐냐? 있어야 할 것을 앞당기기 위한 힘과 노력과 특별한 행동입니다. 역사의 진전 과정 속에서 앞으로 당연히 그게 와야 돼. 해방이 돼야 되고 나라를 되찾아야 돼. 민주화 돼야 돼. 있어야 될 것을 앞당기기 위해서 기다려가지고 끝이 없어. 그냥 안 와. 그것을 앞당기기 위해서 있어야 할 것을 앞당기기 위해서 특별한 힘이나 뭘 하거나 집단을 이루거나 힘을 모아서 하는데 무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군사 총재비도 아니고 돈을 가진 것도 아니니까 운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운동입니다. 군사정권은 운동이 아니죠. 총칼을 가지고 무력이 있으니까 완력이 있으니까 재벌 돈 가지고 하는 건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성균관대학 유도회 성균관에서 쫓겨납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심산 선생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안전병이 정다리가 돼서 돌아오니까 그때 유도회 성균관에는 누가 있었냐면 아까 말한 경학원, 일본 천황을 모시는 유학을 개발하고 연구한 사람들, 황도유림이라고 하는데 이 황도유림이 들끓었어요. 많았어요. 그 중에는 뭐 우리가 선배, 잘 아는 선배 안모 교수의 어른 미산 안인식 선생, 그런 분들은 그래도 거유입니다. 거유인데 황도유림이 아주 대거유지요. 미산 안인식뿐이 아니라 심산에게 가장 아픔을 많이 주고 심산을 몰아내고 앞에 엎드렸다가 자유당 정권과 정부가 탄압을 하니까 이승만이 탄압을 하니까 심산을 몰아낸 장본인은 황도유림의 정말 괴수인데 성균관대학 이사장 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심산이 돌아오니까 모두 다 엎드렸어요. 그러다가 심산이
이승만 반대하고 성명 발표하고 정치 탄압을 받고 경찰로부터 뭐를 하고 밀리고 신문에도 깔고 이래 되니까 그때부터 심산을 몰아내기 시작을 하지요. 그 성대 재단의 이사장을 했어요. 근데 성대, 지금 성대 말고 그 마당에 목조 건물이 있었어요. 석조 건물이 있었어요. 문과대학이. 그 석조 건물을 3차례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2층 여기만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 1층 올리고, 다음에 이걸 올렸는데, 이 3번 짓는 동안에 개인 집을 몇 개는 많이 지을 뿐 아니라 돈놀이를 하다가 돈이 없어져 버리고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때. 그 성균관대학 재단이 그러다가 이제 이게 문제가 뭐 해지고 유림이 관계해가지고도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삼성이 그걸 거들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삼성이 법과대학을 비롯한 학생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삼성 나가라 그랬나 밀려났어요. 그러고 나서 박정희 시대 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청와대 이건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복명이라는 탄광하던 복명 탄좌하던 그분들한테 이동영이라는 분에게 박정희가 맡깁니다. 그분은 영남대학을 재단을 만들었던 분입니다. 초기의 실업가입니다. 문경 탄좌를 하던 분이라.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씨가 문경국민학교에 대구사범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선생을 갔을 때 학부형이었대요. 젊은 청년 실업가라. 서로 이기가 통했어. 그 나중에 그 어른을 불러가지고 영남대학 재단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그것도 하고 했는데 이분한테 다 성균관대학을 좀 맡아달라. 그래가 일시 맡았죠. 그 둘째 아들이 재단 대표를 해가지고 했는데 돈 낼 건 없고 학교는 점점 요구가 많아지고 못 견디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손을 떼가지고 자율적인 학교를 하다가 다시 이게 삼성으로 갔습니다. 이승만에게 하야 성명 내고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뭐 마지막뿐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나 정치를 하지 않으니까 제거를 한다면 문제가 더 문제가 되니까 안 했지요. 그러면서 마지막 끝에까지도 돌아가실 때도 이승만 하야 성명서를 하야하라고 성명을 내고 하니까 죽을 때까지 눈에 가시였어요. 그러니 뭐 말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특무대 출신 뭐 또 일본 뭐 출신 이런 게 막 들끓고 성균관이라는 게 유림의 집단이 아니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즘 들어보니까 좋아졌어요. 우리는 성균관대학 교수인 나는 성균관을 바로 안 봤어요. 하도 엉망이어서 그 이후라. 심지어는 심산을 내보내고 나서 자유당 선거운동본부를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그게 신문은 그때 도하신문은 유리, 유교, 분쟁이라고 계속 냈는데 결국은 심산 쫓아내는 문제가 분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균관대학 총장을 몰아냈어요. 장본인은 문교부 장관으로 있는 정신문화연구원 초대 원장하고 국사편찬위원 회장도 하는 정말로 참 선천가락가는 의용학자 했지요. 이성근 박사가 문교부 장관을 할 때 심산을 재단 성균관대학 총장으로부터 이사장을 다 몰아냈는데요. 마지막에는 어때서 심상이 오면 못 견디고 나왔느냐 하면 다른 건 뭐 견딜 수 있어. 뭐 돈을 착복했다. 착복 안 했는데 법에 뭘 직원들이 잘못 썼는지. 그래서 뭐 집을 내놔라 해가지고 집을 있는다는 거 있고 뭐 하고 해서 살 곳이 없어서 밀려다니고 했었으니까 서울에 집 한 칸도 없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밀려날 때는 연세가 많다. 나이가 지났다. 정년이 해당이 안 됐어요. 정년 나중에 설정한 거죠. 심산 총장을 시작할 때는 정년제도가 없었어. 총장은 정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졸업생들에게 학사증 도장을 교육부가 찍어줘요. 4학년 졸업하면 대학 학사가 됐다고. 이걸 안 찍어주는 거예요. 그 졸업식 날이 가까워지는데 이러면 도장을 못 찍어서 학사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못 견디잖아. 내가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학사증을 못 주게 된다. 이거 내가 나가는 게 질 수밖에 없다. 그 사표내고 나갔어요. 그 다 물러나가지고 있다가 지방에 가 있다가 또 보니까 국가보안법을 개정한대요.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일본 때 치안유지법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일본 시대 때 반국가행위, 반뭐행위에 대한 것을 다루는 그 일본의 법률입니다. 그걸 더 자유당 때와 더 나빠졌어요. 자꾸 계약을 하는 거예요. 없애지 않고. 그 다음에 반독재 민권투쟁위원회 이상의 사토 경고
60년에는 4.19 혁명 이후에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의장하고 김구선생 기념사업회 회장이 되고 일성 이준열사 기념사업회 회장, 안중근 이사사업회 회장, 마지막엔 김구선생 살해, 김구가 살해됐죠. 안도희 그라고 뭐 우리가 알지만은 공식적으로는 안 밝혀져 있습니다. 그건 다 알려져 있지만, 그래서 살해 진상규명위원 투쟁위원회 위원장이 됐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공식적 절차로서의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이 진상규명에 대한 자기 견해를 이야기하는 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심 선생이 한 가지도 성공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 운동 속에서 3.1절 때 병석에 있었습니다. 근데 박정희 장군이 위문을 왔어요. 와서 이렇게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 이렇습니다.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해소천식으로 죽은 이렇게 해골만 남은 영감이 이렇게 돌리고 손잡힌 게 있어요. 셋째 자제가 이 사진을 맨 앞에다 심고 심산 무슨 기념 뭐를 만든다고 하고 집권 정부하고 저걸 해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뭘 꾸민다고 이래가지고 리플렛을 만들었어요. 돌아가시고 그래 병석에 있으니까 박 장군이 와서 문병을 하고 가고 해서 그때 처음으로 국가 독립 유공자를 포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일송 김동삼 선생은 낮게 하고 심산을 높게 했어요. 중장에 무거울 중자. 지금 말하면 상당히 큽니다. 두 번째인가 그래요. 국장 다음에 돼요. 그랬더니 심산이 물었어요. 그걸 가지고 온 국가 공무원을 보고 일송에게 뭘 줬느냐. 왜냐하면 일송이 한 10여 년 전에 서대문 감옥에서 옥살하고 집안이니까 일갑니다. 가까운 편입니다. 일송은 뭐다 하니까 그러면 더군다나 나는 받을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일송이야말로 정말 심산이 참 모실 만한 독립운동가고 선현인데 그랬더니 일도 있었는데 셋째 아들이 나서서 옷 입혀가지고 휘장 두르고 사진 찍고 해가지고 받은 모양이 됐습니다. 뭐 이 집에도 별일이 다 있어요. 심산생 도장을 훔쳐가지고 자유당 지지 성명서까지 발표를 해가지고 신문에 그게 나고 난리가 났으니까 희한한 일도 다 있어요. 시대가 그럴 때는. 여러분 성균관 심산이 중국에 가보니까 성균관이 뭐고 그만 근대 속에서 뭐 거의 안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와보니까 우리나라에만 우리 성균관에만 중국 명청시대 우리도 잘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 썩은 게 중국 사람들의 위패가 120인가 110매디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18현입니다. 그 18현을 바탕해서 130의 위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번거롭고 문제다. 우리 18현은 역사적으로 인정하지만 중국에는 당송시대나 송나라 때 명현을 비롯해서 공자, 맹자, 자사자 또 그 밖에 몇몇 분의 그러한 분들의 위패를 모실만 하지만 우리가 그 나머지는 위패를 전부 철거해라. 그래서 위패 매한 운동, 흑토변에 마을리자 쓰는 게 묻을 맺자입니다. 묻기 운동을 벌입니다. 우리 유교 개혁 운동으로서. 근데 반대를 하고 나서는 거예요. 강릉이 최고로 반대를 많이 했어요. 강릉은 본래부터 역사적으로 강릉은 왕실과 집권당의 여당입니다. 옛부터도 거기가 서인 노론만이 했다는 게 아니라 여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성도 반대입니다. 뿐만 아니고 충청도, 전라도 일대가 반대를 했어요. 영남만 매한을 하고 그 다음에 향교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향교 재단을 만들어서 수익 사업을 벌려가지고 일부는 성균관에 내고 일부는 성균관대학의 운영 유지를 위해서 내기로 교육부하고 문화관광부하고 전부 해서 약속이 됐어요. 그 향교 재단을 만들었는데 다른 데서는 안 만든 거예요. 영남만 가면은 향교 재산이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충청도 같은 데 엄청 많습니다. 영동향교 저 밑으로 엄청나게 재산이 많아요. 산도 많고 많대요. 그러니까 성균관 관장하는 최근덕이라고 내 옆에 유학대학 교수 있었어요. 감옥살이까지 했어요. 나간 사람 유명한 최근덕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균관장으로서 충청도뿐이 아니라 전국을 가면 정말로 참 황제 대우를 받고 다녔대요. 재산 많은 곳에 가면 많대요. 어쨌든 간에 성균관이 오늘 또는 미래에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관한 의식이 적었기 때문에 성균관은 소굴이었습니다.
우리가 있을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해방 후의 통일 문제도 있고 유도 혁신과 대학 설립의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성균관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인데요. 세계 대학사를 뒤지면은 600년 내지 700년이 된 대학이 있습니다. 블로냐 대학이라는, 네덜란드에 있는 블로냐 대학, 한 600년 넘습니다. 700년 가까이 됩니다. 그 대학이 손꼽는 오래된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밖에도 소르본도 있고 있지만 블로냐 대학을 비롯한 한 700년 되는 대학 두 가지. 그럼 그때 뭐였는데? 수도원이었어요. 교회 수도원이었어서 거기서 가르치고 뭘 하고 교리도 가르치고 그랬던 거죠. 거기에 비하면 성균관대학은요, 성균관은 진짜 대학입니다. 국가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캠퍼스를 두고 동제 서재 기숙사를 만들어 가지고 글을 읽고 공부를 해서 과거를 통해 국가고시를 통해서 나가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국가 국립대학입니다. 중세 대학을 태학이라고 그러는데 중세 태학입니다. 이 대학하고 이 대자하고 같습니다. 다 클테차고 공태라고도 하지만 태학이라는 말이, 그런데 고려 때만 대학이 있는 게 아니라 극자원에 가면 신라 말 때도 뭐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균관의 역사는 올라가면 1000년이면 1500년 훨씬 넘습니다. 근데 이걸 다 설명하면 한 대학의 역사를 말하기 어렵게 돼요. 그래서 수도가 개성에서부터 서울로 와가지고 1392년에 이조가 건립돼서 1398년에 처음엔 서울 쪽으로 오다가 다시 또 개성으로 갔지요. 두 번째 다시 천도를 합니다. 1398년에 성균관이 이리 옵니다. 그래서 들어앉은 곳이 지금 명륜동 성균관입니다. 캠퍼스가 여기에 자리를 잡고 성균관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 성균관대학에서는 1398년부터 이 캠퍼스에 우리 대학이 앉기 시작했다고 해서 600년, 1998년에 60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600년 기념 사업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600년이야? 1000년도 더 되는데 이러고, 개성 성균관에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그 전에 있었던 성균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정을 할 일이에요. 그건 고려 성균관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있는 현재의 중세 국립대학으로서 캠퍼스가 그대로 유지되고 역사가 유지되고 행정적으로 유지가 되어 올 수 있었던 것. 근대대학이 섰으니까 이건 600년 역사가 맞아요.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이런 데가 없어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없어요. 성균관 이후에 그게 대학이 되지도 않았고 교육기관으로서 다 폐쇄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베트남도 그래요. 베트남이 조금 나은 편이에요. 한국이 중세대학이 국립대학이 근대 사립대학으로 다시 난 겁니다. 이게 우리 역사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회복이 되고 역사를 회복했다면 국립대학으로 또는 학교, 정부가 하는 대학이 되었을 게 당연해요. 그런데 서울대학뿐 아니라 연세대, 고려대가 사립대학이지만 다 세력이 있어가지고 되고 나니까. 그래서 심산상을 줄 때 두 번째 백낙청 선생 상을 줬더니 백 선생이 뭐라 그랬냐면, 저는 성균관대학 교수들을 존경합니다. 여러 심산사상 연구회 교수님들. 연구하면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에서는 그렇게 해보고 싶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서울대학의 초대 학장 내지 총장은 일본 조선 총독부의 관리였습니다. 경성대학에. 그러다가 경성제국대학이 돼가지고 역시 일본 총독부 관리가 했죠. 겸직을 했죠. 그러다가 미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국립서울대학교로 국대한 국립대학안을 만들었어요. 이걸 반대했어요. 서울사범, 서울상업 이런 대학들이 모두 독립적으로 해오는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때 국대한 반대 투쟁을 하면서 학생운동의 운동세력이 다 드러났다가 미군정에 의해서 다 잘렸습니다. 이때 속아졌습니다. 그때 이미 사회주의 운동체도 다 속했는데, 그때 미군정청에 있는 핸더슨 대위입니다. 핸더슨 대위를 국립서울대학 초대 총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뭐 서울대학에서 해볼라니 그 다음에 뭐 와가지고 윤일선 총장이 됐어요. 윤일선 총장은 서울대학 만든 거하고 관련도 없고
우리는 할래도 못하는데 성균관대학의 교수들이 부럽습니다.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근대대학의 역사를, 대학사를 첫 부분을 뚜껑을 대시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모두 그 문제는 피합니다. 뭐 그거는 그거고, 대학의 역사에서 우리 성균관대학이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한국의 대학사, 그 중에서 성균관대학이 사립이건 뭐건 종합대학으로 지금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돼 간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안의 역사일 뿐 아니라 세계 대학사에 아주 손꼽히는 일입니다. 불려내야 대학보다 훨씬 더 캠퍼스가 있고 기숙사가 다 있는 곳이에요. 600년, 630년만 해도. 그런 편인데도 우리는 그러한 역사의 자긍과 또 우리가 챙길 만한 일 또는 기억할 만한 일을 가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를 사실로서 우리가 필요해서 사실이 아니라 분과학이 얘기하는 서구적 체질과 개념과 관점 속에서 만들어진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경제 문제다, 정치 문제다, 사회의식 문제다, 이런 문제가 이렇게도 부딪힘이 많고 분란이 심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식민지 시대를 우리가 제대로 공부도 안 했고 그냥 정리를 못했고 미군정 시대로 이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자유당 독재로 와서 먹고 산다는 문제 때문에 그러다가 미국도 군사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해놨으니 이 문제가 적체가 되어 있지요. 그걸 지금 돌아가면서 다 손질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왔던 거고 우리가 지내온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알면 됩니다. 알면 다음번에 준비하고 그렇게 당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각성을 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지금 돌이켜가지고 그걸 다 처벌하고 따지자고 할 수 없습니다. 현실 문제란 많은 모순과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면을 다시 얘기합니다. 두서 없는 데다 시간을 많이 끌고 객담만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